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전쟁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 전문가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정가가 술렁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높이 185m, 저수량 393억 톤. 중국 삼엽댐에서 포착된 구조적 이상. 징후는 하류 수억 명의 생명과 최소 400조 원 규모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속수무책이었죠. 작은 나라가 뭘 안다고 나서나요?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일 뿐입니다. 중국 국영방송 논설위원 양쥐는 한국을 당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구축한 보이지 않는 억지력이 동아시아 전체를 구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가 한국의 위기관리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한국은 어떻게 강대국들도 못한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윈터스입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듀폰 서클 근처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지난 20년간의 제 커리어를 떠올렸습니다. 국방부 계약 분석관 출신이라는 이력은 제게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숫자와 데이터를 읽는 법을 배웠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 얼마나 깊숙이 묻혀 있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하며 국제 인프라 리스크를 추적하고 있었죠. 댐, 원전, 송전망. 한 국가의 생명줄이 되는 시설들의 취약점을 파헤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노트북 화면에는 평범하지 않은 이메일 하나가 떠 있었죠.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당신이 관심 가질 만한 것. 첨부 파일 하나. 열어보니 PDF 문서였는데 겉표지에는 중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자원 시설 스트레스 평가 마이너스 기밀 내부 검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어요. 이런 자료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십 통의 제보를 받았고 그중 절반은 쓸모없는 루머였죠. 하지만 나머지 절반. 그것들은 제 기사의 뼈대가 됐습니다. 문서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 수치, 위성사진. 그리고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빨간 표시들.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중얼거린 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커피 따위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데이터가 제 모든 주의를 빨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의 평범한 아침과 달리 제 세계는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너머 거대한 강을 가로막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그 아래 수억 명의 생명.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자료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노트북에서 새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같은 익명 계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짧은 메시지만 있었죠. 레아,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사고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전쟁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알아야 해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전쟁이 아니라 사고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국방부에서 일할 때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의도적 공격만 두려워한다는 거였습니다. 미사일, 폭탄, 침략. 누군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을 상상하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종종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어요. 체르노빌을 떠올렸습니다. 후쿠시마도요. 누군가 의도한 공격이 아니었죠. 설계 오류, 인간의 실수, 예측 못한 자연재해.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떠들면서요. 아무도 몰랐죠. 지구 반대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가고 있다는 걸.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정우진의 번호를 찾았어요. 서울에 있는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뛰어난 데이터 과학자였습니다.
댐과 수문 시스템에 관해서라면 그의 오른손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밤이었어요. 하지만 우진 씨는 항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레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반가워하는 톤이었죠. 우진 씨,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기로 했어요. 제게 자료가 하나 들어왔어요. 중국 쪽 대형댐 관련인데 검증이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그가 자세를 고쳐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종류의 자료죠? 스트레스 평가 보고서예요. 내부 문서로 보이는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우진 씨는 제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어요.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요. 전화를 끊고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사고가 전쟁보다 무섭다. 왜냐하면 사고는 예고 없이 오니까요. 외교 채널도 경고 메시지도 협상 테이블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빨간 표시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진 씨에게서 답장이 온 건 3시간 후였습니다. 레아,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어요. 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진 씨는 쉽게 단정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데이터를 3번, 4번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여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그가 진짜일 수도라고 말한다는 건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10년간 제가 취재하며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서윤 기자, 마이클 그랜트 연구위원,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들. 이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는 워싱턴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각국 외교 라인에 깊숙한 인맥을 갖고 있었죠. 만약 중국 측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면 서윤 씨가 가장 먼저 알아챌 겁니다. 레아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서윤아, 혹시 최근에 중국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 포착한 거 없어? 이상한 움직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형 인프라 관련해서요. 특히 수자원 시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윤 씨가 뭔가 떠올리는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2주일 전쯤이었나? 베이징 주재 외교관 한 분이 술자리에서 흘린 말이 있긴 했어요. 뭔가 내부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있다고, 언론 통제가 평소보다 더 세다고. 어떤 이슈? 그건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좀 심각했어요. 마다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마이클 그랜트였습니다. 전 FEMA 협력관 출신인 그는 지금 국토안보 관련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었죠. 재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 그의 전문 분야였어요. 마이클, 만약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레아, 또 무슨 일 터뜨리려고 그래? 구체적인 시나리오 없이는 답하기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만 말하자면 글로벌 공급망이 최소 3개월은 마비될 거야.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다 거기서 나오잖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레아, 그건 시작일 뿐이야. 보험, 금융, 난민. 계산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어요. 동아시아 지역이 크게 표시된 지도였죠. 중국, 한국, 일본. 빽빽하게 들어선 도시들,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만약 정말로 대형댐에서 사고가 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상해야 했어요.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보이지 않는 위기 동아시아 수자원 리스크 보고서.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우진 씨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텍스트가 아니라 영상통화 요청이었죠.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영상통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우진 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의 눈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손으로 여러 번 쓸어 넘긴 듯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레아 씨, 이거 봐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우진 씨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뭘 찾으셨어요? 레아 씨가 보낸 문서, 저희 쪽 위성 데이터랑 교차 검증했거든요. 그리고 공개된 강우량 데이터, 수문 관측 기록도 다 뒤져봤습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이게 뭐죠? 삼샤댐의 스트레스 패턴입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예요. 삼샤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댐. 양쯔강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갇혀 있었죠. 보세요, 이 부분. 우진 씨의 마우스 커서가 그래프의 특정 구간을 가리켰습니다. 빨간색 선이 급격하게 치솟는 부분이었어요. 2024년 여름부터 패턴이 변했어요. 기후변화로 강우 패턴이 바뀌면서 댐이 감당해야 하는 수압이 설계 당시 예상치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중국 측이 공개하는 데이터가 제한적이거든요. 하지만 간접 지표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20% 이상 초과했을 거예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 그게 얼마나 위험한 수치인지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더 있습니다. 우진 씨가 다른 이미지를 띄웠어요. 위성사진이었습니다. 댐의 특정 구간이 확대되어 있었죠. 이 부분 보이세요? 미세한 변형입니다. 육안으론 안 보이지만 연속된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하면 균열인가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진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균열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구조적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어요. 문제는 하류입니다. 정말 만약에 이 댐에 문제가 생긴다면 새로운 지도가 화면에 떴습니다. 양쯔강 하류 지역, 상하이, 우한, 난징. 수천만 명이 사는 도시들이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연쇄 붕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하류에 있는 다른 댐들도 순차적으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최소 수억 명이 직접 영향권입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레아 씨. 우진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사 소재가 아닙니다. 이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윤이었어요. 언니, 지금 중국 국영방송 보고 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우진 씨와의 통화는 그대로 둔 채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CCTV에서 방금 특집 방송 나갔어요. 서방 언론의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한 경고라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는 안 말했지만 맥락상 수자원 시설 관련된 것 같아요. 근거 없는 공포조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더라고요. 노트북 화면에 우진 씨가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그도 눈치챈 모양이었죠. 전화를 끊고 중국 국영방송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메인 화면에 떠있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방의 정보전 중국 인프라를 겨냥한 새로운 음모론.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암시는 충분했어요. 책임 없는 언론, 검증되지 않은 자료, 의도적 왜곡. 이미 알고 있었네요. 중얼거렸습니다. 우진 씨가 물었어요. 뭐가요? 중국 측이요. 제가 이 자료를 입수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할까요? 한쪽 귀로는 우진 씨의 데이터가 들렸습니다. 수치들, 그래프들, 시뮬레이션 결과들. 모두 위험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틀렸다면? 국방부에서 일할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 하나가 어떻게 국제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이라크 대량살 상무기 사건처럼요. 확신에 찬 보고서, 그럴듯한 증거들. 하지만 결국 모두 틀렸었죠. 레아 씨. 우진 씨가 제 침묵을 깼습니다. 이 데이터 얼마나 확신하세요? 80% 정도요.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80%. 나쁘지 않은 확률이었어요. 하지만 20%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거리는 퇴근 시간 차들로 붐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만약 제가 이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주식시장 폭락, 외교 갈등, 불필요한 긴장. 하지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사고가 난다면, 우진 씨. 네. 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확실하게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국 쪽 위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면 가능해요. 상업용이 아니라 정부 소유 관측 위성이요. 그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건 제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어요. 공식 채널을 통해야 했고 그렇다는 건 이 일이 공론화된다는 의미였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결정해야 했어요. 전진할 것인가, 물러설 것인가. 그때 이메일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이번에도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전과 달랐어요. 레아,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우기는 5개월 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늦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개월. 마우스를 움직여 답장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으로 발신자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죠. 당신은 누구죠? 왜 저한테 이걸 보내는 거예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답장이 왔습니다.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죠. 조심하세요. 중국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만이 아니라고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진 씨, 아직 계세요? 네, 여기 있어요. 이건 제대로 파보겠습니다. 우진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안도인지 걱정인지 알 수 없는 한숨이었죠. 알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통화를 끊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이클 그랜트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마이클,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해봐, 레아. 정부 소유 위성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아는 분 있나요? 합법적으로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또 큰일 벌이려는구나. 뭘 찾는데? 동아시아 지역, 특히 대형댐 구조물 관련 고해상도 이미지요. 한 사람 떠오르긴 하는데. 국토안보부에 있어. 하지만 레아, 이건 민감한 요청이야. 공식 사유가 필요할 거야.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 중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누구를 위한 보고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클라이언트는 없어요. 하지만 곧 필요해질 거예요. 마이클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연결해 줄게. 하지만 조심해. 이런 요청은 기록에 남아. 고마워요, 마이클.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결정했어요. 물러서지 않기로요. 가방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이제부터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줄타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세요? 사무실 나가는 중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중국 국영방송에서 방금 또 나왔어요. 이번엔 이름을 거의 특정했어요. 미국의 한 저널리스트라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듀폰 서클 근처 카페에서 한서윤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제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언니, 커피 시킬게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그것보다 뭘 찾았는지 먼저 얘기해줘. 서윤이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중국어로 된 문서들이 가득했죠. 베이징 외교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예요. 비공식적이지만 신뢰할 만한 소스고요. 뭐라던데? 중국 내부에서도 3샤댐 관련해서 의견이 갈린대요. 기술진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정치 라인에서는 그게 약점 인정으로 비칠까봐 막고 있다고. 예상했던 얘기였지만 직접 들으니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있어요. 서윤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량준이라는 사람 알아요? 중국 국영방송 논설위원인데 전에 군사 홍보 라인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언니 이야기를 직접 겨냥한 칼럼을 준비 중이래요. 서방 언론의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빠르게 움직이네요. 언니. 서윤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 처음엔 이게 그냥 또 하나의 음모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우진 씨한테 자료 받아서 봤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서윤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 부모님이 서울에 사세요. 동생도 있고요. 만약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도 안전하지 않을 거잖아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말이 맞았어요. 양쯔강 하류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 파급은 동중국해를 넘어 한반도까지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헤쳐야 해요. 서윤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게 진짜 위험이라면 세상이 알아야 하고 만약 과장된 거라면 그것도 밝혀야죠. 애매하게 두면 안 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이건 이제 언니만의 일이 아니에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 위에는 평범하지 않은 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가 다시 노트북을 열며 말했어요. 일단 워싱턴 쪽 외교 라인부터 뒤져볼게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 부탁해. 휴대폰을 꺼내 우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추가 분석 가능한가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포함해서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우진 씨는 서울에서 밤낮 없이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한국 측 기상청 자료, 수문 관측 데이터, 심지어 민간 위성회사에서 구매한 이미지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죠. 마이클은 약속대로 국토안보부 연락책을 연결해줬습니다.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었지만 학술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고해상도 위성 데이터 일부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서윤이는 워싱턴 외교가를 누볐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부터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까지 그녀의 인맥이 총동원됐죠. 언니, 재밌는 거 하나 찾았어요. 서윤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뭔데? 미국 정부도 알고 있어요. 작년 여름부터 내부 보고서가 돌았대요. 근데 공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복잡한 문제래요. 중국 체면 건드리기 싫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냥 조용히 외교 채널로만 언급하는 수준이래요. 전형적인 관료주의였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책임지기 싫어서 묻어두는 거죠. 한편 우진 씨로부터는 계속 업데이트가 왔어요. 레아 씨, 홍수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 그가 보내온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댐이 무너지는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류 도시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죠. 이건 최악의 경우고요. 부분 붕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엔 댐 전체가 아니라 일부 구간만 손상되는 경우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하류댐들이 연쇄적으로 압력을 받으며 무너지는 장면. 경제적 피해 규모는요? 최소 3천억 달러예요. 그것도 직접 피해만요. 간접 피해까지 합치면 계산이 안 됩니다.
숫자를 받아 적으며 손이 떨렸어요.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동시에 중국 측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량준의 칼럼이 나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서방 언론의 새로운 중국 때리기,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 지정학적 음모. 온갖 프레임이 동원됐죠. 하지만 재밌는 건 너무 방어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언니. 서윤이가 양준의 칼럼을 분석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이 사람 구체적인 반박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공격만 하고 있죠. 오히려 수상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근거가 없다면 데이터로 반박하면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죠. 마이클도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레아, 유럽 쪽 보험회사들이 움직이고 있어. 보험회사요? 응. 동아시아 지역 재산 재보험료율을 올리기 시작했어.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근데 이런 움직임은 보통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이죠. 정확해.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진 씨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레아 씨 확보했습니다. 우진 씨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뭘요? 결정적인 증거요. 중국 내부 기술 보고서예요. 누가 유출한 건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 메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확실해요? 메타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올해 초에 작성된 거 맞아요. 그리고 내용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용이 어때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심각해요. 파일을 전송받아 열었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히 적힌 기술 문서였어요. 자동 번역을 돌렸습니다. 구조 안정성, 긴급 평가, 균열 진행 모니터링, 보강 공사 시급.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게 진짜라면. 진짜예요. 교차 검증했습니다. 문서에 나온 수치들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분석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 스스로 인정한 문제였죠. 즉시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증거 나왔어. 정말요? 응. 지금 당장 만나야 해. 1시간 후 3명이 화상회의로 모였습니다. 저, 서윤이, 그리고 우진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공개해야죠. 제 대답에 우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그냥 공개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공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식시장 폭락, 대규모 인구 이동, 외교 위기.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서윤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야 대비라도 하죠. 대비요? 우진 씨의 목소리가 냉정했어요. 수억 명이 어떻게 대비한다는 거죠? 다 이사가요? 그게 가능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 씨 말이 맞았어요. 이건 개인이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죠.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정부에 먼저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요? 서윤이가 되물었어요. 미국, 한국, 중국.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또다시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 진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레아 씨. 우진 씨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 물어볼게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구하는 게 목적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했던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피하고 있었죠. 둘 다요.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둘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진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서윤이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상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틀 후 양준이 새로운 칼럼을 냈어요. 이번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국의 레아 윈터스라는 저널리스트가 허위 자료로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 제 이름이 명시됐습니다.
서윤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이거 봤어요? 방금 봤어. 이제 본격적으로 타겟이 된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제 이메일과 SNS 계정으로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어였지만 영어로 된 것들도 있었어요. 거짓말쟁이, 전쟁 선동꾼, CIA 앞잡이. 삭제하고 차단하고 또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없었죠.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어요. 마이클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레아, 국토안보부 쪽에서 연락 왔어. 내가 요청한 위성 데이터 건으로 문제가 생겼대. 무슨 문제요?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미국 정부가 중국 인프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민간인에게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공개 가능한 자료였잖아요. 알아.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거지. 국토안보부에서는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하더라.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한편 우진 씨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레아 씨, 연구원 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압박이요? 직접적이진 않지만 중국 관련 민감한 이슈는 조심하라는 식이에요. 외교 마찰 일으킬 수 있다고.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압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서윤이는 더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언니, 중국 대사관 측 인맥이 연락했어요. 만나자고. 뭐라던데? 직접 말은 안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계속 이 취재하면 중국 입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대요. 특파원에게 중국 입국 금지는 경력의 치명타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화상회의로 모였어요. 이번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진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역력했어요. 포기할 순 없어요.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서윤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우진 씨가 뭔가를 발견했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잠깐만요. 이거 뭔데요?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조용히.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대요. 수자원 안보 관련해서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느냐였죠. 화면 너머로 우진 씨와 서윤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주일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우진 씨가 먼저 연락을 끊었어요. 레아 씨,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연구원에서 정직 처분 검토 중이래요. 제가 외부에 민감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하지만 그건 알아요. 합법적인 범위 내였다는 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가족이 있어요. 아내, 두 아이. 직장 잃으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해해요, 우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 다음은 마이클이었습니다. 레아, 미안해. 싱크탱크 이사회에서 경고받았어. 중국 관련 민감한 이슈는 당분간 손대지 말라고. 마이클, 당신까지. 내 입장도 생각해봐. 나도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야. 혼자 튈 수 없어.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서윤이만 남았어요. 하지만 그녀도 흔들리고 있었죠.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무서워요. 카페에서 만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제 집 앞에서 이상한 차를 봤어요. 계속 서 있더라고요. 혹시 그냥 우연일 거야. 언니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았습니다. 저도 지난 며칠간 누군가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착각이길 바랐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언니, 우리 이거 진짜 계속해야 해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세요. 동생도 그만두라고.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알아. 그럼. 서윤아.
그녀를 바라봤어요. 내 가족이 더 중요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언니는 나야 혼자니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서윤이가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카페를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자료들이 폴더에 가득했어요. 데이터, 문서, 이미지들. 하지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도 막혔고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포기해야 할까요? 그냥 다 지워버릴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펴고 걸어갔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익명의 발신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죠. 사무실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제 안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국방부에서 일할 때 찍은 거였죠. 젊고 자신감 넘치던 시절의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중얼거렸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죠. 숨겨진 위험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우진 씨는 가족 때문에 떠났고 마이클은 조직 때문에 손을 뗐고 서윤이는 부모님 걱정에 포기했죠.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정당한 이유였으니까요. 그럼 저는요? 왜 계속하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증명하려는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레아 윈터스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영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죠. 누구시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추적하던 그 문제에 대해 알고 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뭘 아는데요?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무슨? 진실을 소리치면 전쟁이 일어나요. 하지만 조용히 공유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대체 무슨 소리예요? 한국 정부를 보세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응하고 있죠. 당신이 필요한 건 폭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어떻게 협력하라는 거죠? 기다리세요. 곧 연락이 갈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범한 정치 뉴스, 경제 기사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위기관리연구원, 수자원 안보 협력체계 강화. 짧은 기사였어요. 별 내용도 없었죠. 하지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소리내지 않고 있었어요. 언론에 나서지도 중국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인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답일까요? 진실을 외치는 것보다 조용히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한 걸까요? 국방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선배 한 분이 했던 말이요. 레아,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그림자가 되거나.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영웅은 빛나지만 위험해요. 그림자는 보이지 않지만 안전하죠. 그리고 때로는 그림자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비는 그쳤고 도시의 불빛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이틀 후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였어요. 공식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 채널이었죠. 윈터스 씨,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조지타운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상대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명함에는 문화 담당관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샤된 말씀이시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한국 정부가 작성한 비공개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당신이 모은 자료와 거의 일치해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왜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죠? 당신이 옳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문제였어요.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윈터스 씨, 전쟁을 막는 방법은 폭로가 아니에요. 억지력입니다. 억지력이요? 네. 상대방이 알고 우리도 안다는 걸 서로 아는 것.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한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준비하라고요. 중국을 자극하지 말되 우리의 대비는 철저히 하라고. 그게 가능한가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한국군 동원 계획, 대피 시뮬레이션, 국제협력 네트워크. 미국, 일본과도 100채널로 연결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론 강경하지만 실제로는 충돌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 중국은요? 그들도 압니다. 자기들 문제라는 걸요. 하지만 체면 때문에 인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압박하고 있어요. 보강 공사를 하라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뭔가요? 기사를 쓰세요. 하지만 방식을 바꿔서요. 어떻게요? 중국을 공격하지 마세요. 대신 국제협력의 중요성, 위기관리 모범 사례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조용히 대응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전쟁을 막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진실은요? 진실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공포가 아니라 희망으로요. 레스토랑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영웅이 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될 수는 있었죠. 세상을 바꾸는 건 때로는 조용한 협력이었어요. 시끄러운 폭로가 아니라요. 휴대폰을 꺼내 우진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답장도 빨랐죠. 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해봐요. 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 달 동안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우진 씨는 다시 합류했어요. 이번엔 연구원 공식 프로젝트로요. 동아시아 수자원 안보 협력 방안 연구라는 이름이었죠. 이제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공식 연구니까 데이터 접근도 자유롭고 중국 측도 학술 교류라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서윤이는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외교 라인을 연결했어요.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이 관심 보였어요. 비공개 브리핑 요청했고요. 뭐라던데?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줄 몰랐대요. 마이클도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레아, 싱크탱크에서 세미나 하나 기획 중이야. 글로벌 인프라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로. 중국 반응은요? 직접 언급은 안 해. 하지만 초청장은 보냈어. 올지 안 올지는 그들 선택이고. 모든 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제 기사도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억지력 한국의 위기관리가 동아시아를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중국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형 인프라의 잠재적 리스크라는 일반론으로 접근했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용히 대비책을 마련하는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거면 될까요? 한국 대사관 담당자에게 보여줬어요. 그가 천천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중국도 트집 잡을 데가 없고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들어갔네요.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중국 측에서 공식 비난이 없었죠. 대신 환구시보에서 짧은 사설이 나왔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한 인프라 안전 관리는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량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논설위원이 쓴 글이었죠. 이거 봐요, 언니. 서윤이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중국이 태도 바꿨어요. 3샤댐 보강공사 발표했대요. 정기 점검이라고 하지만 인정한 거네요. 조용히요. 체면은 지키면서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전쟁은 막았지만 아무도 진 게 아니었어요. 중국은 체면을 지켰고 한국은 안전을 확보했고 미국은 동맹을 강화했죠. 그리고 저는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클의 세미나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중국에서 기술진이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학술 교류였지만 실제로는 백채널 협의였죠. 레아, 성공했어. 마이클이 세미나 후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결국 국제 협력으로 이어졌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한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의 익명 발신자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왔어요. 잘했습니다, 레아. 이제 당신은 이해했군요. 진실을 지키는 방법을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알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듀폰 서클 근처 사무실, 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죠.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이번엔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국가위기관리연구원으로부터 온 공식 초청장이었죠. 동아시아 인프라 안보 포럼 마이너스 기조연사 초청.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저는 이제 그들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우진 씨였어요. 레아 씨,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3샤댐 보강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대요. 중국 측이 국제 기준을 받아들였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다 비공개지만 작동하고 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진 씨,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요. 아니에요. 레아 씨가 방법을 바꿔줬잖아요. 덕분에 제 가족도 지킬 수 있었고 세상도 지킬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서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녁 어때?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아요. 축하할 일이 있거든요. 승진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모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국방부 시절 젊은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요. 그때의 저는 진실을 외치면 세상이 바뀐다고 믿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진실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걸요. 때로는 조용히 속삭이는 게 더 강력하다는 걸요. 벽에 붙은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수억 명이 사는 그곳이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폭로도 공황도 없었죠. 대신 조용한 협력과 보이지 않는 억지력이 모두를 지켰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평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동아시아의 협력.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윈터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용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무실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50이 넘어서야 배운 게 있었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건 영웅의 목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그림자에서 조용히 손을 잡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명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에 달려있다는 것.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든 모르든 평화는 계속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으니까요.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